이번 기조 강연은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현재 화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아래에 보시면 통역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면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리 통역 언어를 선택하셔서 강연 듣는데 어려움이 없게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대학혁신 포럼 기조 강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지요. 다빈치 인스티튜트의 토마스 프레이 소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미래의 대학, 파괴적인 혁신과 기회가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로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Hello, Dr. Frey. 프레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면으로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발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하기에 앞서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간단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재생이 될 텐데요. 1960년대, 1962년에 제작된 TV 애니메이션의 영상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시청을 하시고 이 만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족 제슨에 대한 TV 애니메이션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TV에 상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 매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화를 제작하신 분들은 사실 스페이스 니들,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을 건축하고 계신 분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1965년 세계 박람회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미래의 집의 모습이 어떨지, 미래에는 집이 스페이스 니들의 모습과 유사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알카닉사가 연락을 주셨는데요. 알카닉은 알루미늄 제조사의 스핀오프 회사입니다. 사실 저와 함께 이 우주가족 제슨스에 대한 인트로 필름을 제작하는데 저의 자문을 필요로 했습니다. 1962년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요. 100년 후인 2062년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제슨스 인트로를 다시 만들게 되면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미래학자 여러분들과 과학자 여러분들이 자문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알카닉 회사는 최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력과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합쳐서 이 비디오가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가족 제슨이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간단한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미래를 이해하는 것은 늘 변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모든 것이 진화하고 있고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에 있어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판도를 바꾸는 기술 중에서 선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술을 가진 것과 또 그냥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출시 모델 중에 하나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2016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은 이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트위터에서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고요. 몇 개월 후에 45만 명이 이 차를 예약하기 위한 계약금을 내었습니다. 사실 재원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돈문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개념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실 테슬라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했고 그 기대 이상을 넘어 이 가치를 충족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120년 전에 개발이 되었고 설계되었습니다. 지난 120년간 자동차는 하나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바로 운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관련해서 지난 50년간, 100년간 누적한 지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운전대나 대시보드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 이외의 기능이 중요하게 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일일까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직업의 모습 또한 변화될 확률이 큽니다. 저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독특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특정 부문에 전문성을 지니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초개인적인 특성이나 개성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미래 산업은 마이크로 산업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는 제가 예측한 적이 있는데요. 2040년까지는 10만 개의 신규 마이크로 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삶 전반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월드 매거진의 에디터이었던 크리스 앤더슨은 생산 도구가 모두에게 가용하게 되면 모두가 생산자가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이런 도구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창조자가 되고 혁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신발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 연간 신발 매출을 21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로는 5년 후에는 스마트 신발이 전체 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신발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데요. 미래 스마트 신발은 사실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 더 많아서 구멍이 많아서 환기가 더 잘 될 것이고요. 또 바닥 부분도 푹신하게 유지가 되어서 발에 대한 적절한 압력이 분산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게나 1인 가게, 2인 가게, 영세 사업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발을 스캐닝해서 디지털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이 디지털 모델을 활용하여 3D 프린팅을 통해서 우리 발에 딱 맞는 신발이 제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담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은 과도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신발을 보면 여기에 화면도 있는데요. 좀 안전벨트도 있고요. 좀 독특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밤에 조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스마트 슈즈가 밖에 어둡다는 것을 인지하고 드론을 배치시켜서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밤 조깅을 해도 안전하게 그리고 밝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신발뿐만 아니라 이 드론에 나비료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동일한 기술이 우산을 받쳐주는 드론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를 바라보는 연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본성의 일환입니다. 저희는 모두 과거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둘러보면 과거의 흔적이 참 많습니다. 모든 정보, 저희가 대응하게 되는 모든 정보는 사실 과거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학자로서 제 직업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뒷걸음질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견을 주고 또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미래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더욱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지금 현실을 만든다라는 이런 문구를 저는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앵글을 조금 바꿔서 미래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의 현재 우리 액션을 만든다, 행동을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의사결정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벳 CEO인 레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지금 여러분,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바로 제일 어려운 인간 역사의 어려운 시기인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폐해와 어려운 점을 낳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다양한 자연재해가 있어 왔지만 코로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달간 비즈니스가 멈췄다가 이것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순간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 인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취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가난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빈층의 숫자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2배, 3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직업의 변천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가 격리를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겪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번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인생의 이 지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추하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더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하고 있던 것을 멈춘 상태에서 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라는 포비아라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세대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쉰 숨을 들이쉰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세정제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 공포를 더욱더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악수를 하는 행위조차도 무서워하는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음모론이 득세하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모론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저희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미래의 가이던스와 경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잡아야 할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것을 두 번째에 두는 모든 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함께 보살피면서 일하는 문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중을 하는 직업 문화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뭘 할지 이렇게 의미 없이 참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에 집중해서 할 것을 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다양한 도구들이 주어지면서 원격으로 모든 팀들이 한 번에 동시에 일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해로, 전연도로 계산을 했을 때는 추가 2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25일을 다른 행동에 쓸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심이 아니고 더욱더 작은 도시로 인구가 유출이 될 예정입니다. 적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더 높은 삶의 질이 주어지고 또 그 자연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 커뮤니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트렌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든 주위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장비에 예를 들면 트랙터가 되었든 크루즈선이 되었든 아니면 파워플랜트의 터바인이 되었든 이 각각의 장비들을 원격으로 센서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고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의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원격 로보틱스라는 분야입니다. 원격 로보틱스를 통해서 원격으로 모든 것들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반대편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몇 마일이 떨어진 공간에서 의사분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계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비클 내에서, 트랙터 내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추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종사가 비행기에 직접 타지 않아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건강과 신체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건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또는 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가 주도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게놈 정보가 과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처방을 해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크리스피알이라고 하는 기술 같은 경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니퍼 다우너라는 크리스퍼 캐스트9의 공동 개발자가 DNA의 일부분을 잘라서 재조합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아주 큰 시사점을 안겨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크리스피알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유전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마이크로브를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코로나19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깨끗한 육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저희 인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건강한 식품들을 저에게 선사해 줄 것이고요. 또 크리스피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인 매머드 같은 종을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피알 같은 경우에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필드 테스트라든지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모기를 제거할 것인지,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또한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듦에 있어서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해서 설계된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런 시기에는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은행, 보험, 대출, 모기지, 코치들 그리고 자문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는 5가지 특징을 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계속 머물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를 보면요, 특징이 열려 있고요, 국경이 없고요, 탈중앙화되어 있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검열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국가의 기본 화폐들이 힘을 잃게 되는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의 25%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실험실에서 배양한 육류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양된 특수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요, 펭귄이라든지 꿀벌이라든지 원배트라고 하는 육류를 저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공업적으로 설계된, 만들어진 그런 육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시작점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어떤 원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질 것이겠지만 이것을 추가적으로 다른 영양분을 넣어서 그리고 한 10주 정도가 됐을 때 육류의 영양분을 그대로 보관한 채로 저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구애 없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실험실에서 배양한 혈액이라든지 그리고 실험실에서 만든 모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미래 육류 공장을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신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헤드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셀 기반의 그리고 다른 가축을 도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육류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술 기계처럼 보이죠? 이렇게 기존의 육류에서 새로운 육류로 넘어가기까지는 당연히 복잡한 기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향후 몇 년 동안 저희 식탁 위에 주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약 주행거리가 1000마일, 즉 약 16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컨버전을 해드리면 한 1500km가 되겠네요. 그리고 충전 시간은 15분 내외로 짧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연기관 생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완전히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적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쉽게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로의 움직임도 급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최초로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핸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핸드폰을 쓰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겨날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업계라든지 이런 업계들이 점점 쇠퇴하다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없는 모바일 비즈니스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집에 있다가 가게에 가서 뭔가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편의점들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 곳에서 그냥 내려가서 원하는 것을 사고 자동으로 이미 계정을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나오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꼭 리테일 소매 상점뿐만 아니라요. 리테일 오피스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량이 집으로 와서 다니면서 미팅에 참석자들을 태우고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학교도 주행으로, 무인으로 또 자율주행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운전해서 다니면서 요리 기술을 배우고 또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 미용실, 이동 은행, 자전거, 자동차 정비도 가능할 거고요. 네일샵이나 머리 연장하는 것도 모두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안에 제품을 두고 또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도 발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시고자 한다면 로봇 바를 호출해서 파티 장소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도 파티를 즐기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게들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가게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동 차량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프트볼 토너먼트나 농구 토너먼트인 경우에도 이런 이동식 자판기나 이동식 차량이 바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원격 장소에 회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사실 무인 호텔룸을 호출해서 이 사이트에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게 되면 이런 무인 호텔방은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식 무인 병원도 가능하는데요.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허리케인이 있거나 쓰나미가 발생하면 이런 이동식 무인 병원이 파견이 되어서 이 문제 발생지에 가까이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동식 무인병원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바일 유넷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또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마트는 아주 큰 창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열면 무인 작은 샵들이, 무인 이동 샵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되겠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에어택시의 등장으로 초개인화된 수송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에어택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서 2030년까지는 보다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게 되면 현재로서는 조금 비싸게 잡혀 있는데요. 가격대가 잘 형성이 되게 되면 보다 더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계 주요 도시에는 매일 5만 개의 드론이 상공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게 배달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 승객을 태운 드론이 될 수도 있고 감시 용도의 드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와 국가는 스캐너 드론을 대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또 전망이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디지털 모델을 구축해서 스캐닝을 계속하고 또 변화된 점을 식별해서 디지털 정보를 수입해서 점점 디지털 모델이 고해상도로 구축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미래 검색 엔진의 기술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슈퍼 센서를 통해서 뭐 후각, 미각, 또 기압계, 조화 진동, 반사율, 질감이나 비중 모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미래의 검색 엔진의 작동 원리를 알 필요는 없고요. 결과만 잘 나오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검색 엔진은 아주 생생한 부분까지 검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광견병에 걸린 강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도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스토커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또 인프라 보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아니면 주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드론 택배 배달 서비스와 에어버스의 등장은 초소형 공항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공을 나르는 드론이 미니 항공에 대한 수요를 또 증대시킬 것인데요. 사실 어떤 모습일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니 항공에 대한 교통이 증가하면서 랜딩 패드가 하나에서 2개에서 또 증가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빌딩 위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상에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방식을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교한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량을 또 운행하기 위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되고요. 9번은 이제 위성 인터넷은 통신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스타링크는 지금 위성 인터넷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에서는 사실 전 세계 40% 인구가 안정적인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재 신규 이용자가 400억 명에 달하는데요. 주로 비영어권의 취약계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업가들은 국가의 이동통신 독점 정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3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로서의 개수는 1,500개 정도이고요.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카이퍼도 있고요. 원웹도 2,000개를 쏘아올릴 예정이고요. 이리디움도 66개나 올라가 있고요. 삼성도 4,600개, 그리고 중국도 10,000개를 쏘아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주에서 많은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경쟁에서 차별화되고 싶으면 모든 효율적인 면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결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구 구조학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20년 후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구 붕괴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붕괴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인구 구조학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랗게 표시된 국가나 지역은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붉게 표시된 부분만 인구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출생 인구 중 50%가 6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6개국은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앙골라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6개국입니다. 그리고 국가 옆에 문맹률을 제가 함께 적어두었는데요. 이 국가는 전 세계에서 빛을 많이 발하고 있지 못한 국가들이고요. 사실 향후 인구의 50%가 이 국가에서 출생이 되고 있고요. 이 국가는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서 직접 경험을 하는 게 또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2050년이 되면 인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인구 최다국은 인도가 될 것이고요. 1.45, 14억, 그리고 중국은 10억, 또 나이지리아, 미국, 파키스탄 등의 순서로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도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출생률 기반으로 하면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23개국의 인구가 50%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할 수는 있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브라질, 태국, 이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등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이 나라들의 인구가 50% 이하로 하락될 것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취해야 될 주요 시사점은 자동화로 일자리를 앗아가는 그 동일한 기술이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의 역할이 보다 더 증대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의 역할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교육 니즈를 4, 5년 전에 예측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는데요. 현재 저희가 학생들에게 많은 소양을 기르고 있지만 사실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2030년의 사회초년생은 사실 진로 변경을 8번에서 10번이나 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센터가 많은데요. AI 기술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술 혁명의 진입점에 서 있고요. AI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일으키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크게 융합이 되는 트렌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AI가 조기에 도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헬스케어, 전력에너지 기술, 자율주행, IoT, 3D 프린팅, 드론기술, 가상현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한 인공지능이 의사들보다 심장 발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기사 헤드라인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사람들을 영화 보면서 울게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AI가 음식 이미지에서 식재료 목록을 추출하고 있다라고도 나오고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판사로 인간 판사를 대체할 계획이라는 기사도 읽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예측을 할 때 정확성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지식 창고가 매 12시간마다 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100년마다 정보가 배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12시간마다 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가용된 정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사람들이 기사도 쓰고 있고요. 책도 쓰고 있는데요. 지식이 증가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100만 명마다 몇 명의 아인슈타인과 모차르트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더 태어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더 있어야 할까요? 라고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류는 지식을 후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도서관은 그렇게 충분한 역량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대학교도 너무나 느리게 지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술은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들어간 세계에 이것이 적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래에 이런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머지 그런 기술들,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의 시대에 대학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대학들 간의 경쟁을 할 때 또 대학만의 경쟁자가 아니고 자격증, Certification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경쟁 하나의 주체로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퀀텀 컴퓨팅 전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이라든지 다른 의료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꼭 IT뿐만 아니라 나올 것이고요. 또 음식이라든지 헬스케어, 덴탈케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에서 자격증들이 나와서 시험과 증들이 보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는 이런 도제 시스템이 있죠. 잘하고 있는 장인 옆에서 실제로 옆에서 배우면서 학습을 하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대학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학위를 받음에 있어서 어떤 지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I 티칭 봇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의 단행본을 출간하게 한다든지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책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어떻게 스토리를 짤 것인지 어떻게 서로 다른 씬들을 연결할 것인지 이런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 수 있고 하나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디오 게임을 설계를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제품을 새롭게 완전히 개발해보는 경험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IP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특허를 출원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취 기반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본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서 이끌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팟캐스트 시리즈를 만들어 놓는 것도 예로 들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취 기반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랙티브한 로봇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임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것은요, 마이크로 학점이라고 해서 여러 학습의 공간에서 주어지고 있는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학점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책을 하나를 읽으면 1점을 얻고, 영화를 보면 또 0.25점을 얻고 팟캐스트를 들으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을 한다든지 테드 토크를 시청한다든지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닝 비디오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실시간으로 포인트 제도로 넣어서 학점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교육의 블록체인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하나의 세세한 경험들을 나중에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오픈소스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모든 배움의 경험들을 다방면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점 제도를 운영을 하고 뭔가 기관에 주는 특정 학위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학위로 넘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는 박사학위, 즉 PhD라는 것이 가장 높은 학위의 등급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교육이 앞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 이후로 더욱더 더 많은, 예를 들면 박사학위 그 위에도 200개 등급이 새로 추가되어서 평생 동안 배워야 하는 그런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AI 티처 로봇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쳐낸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선호되는 툴과 도구들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그 스킬 자체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게 작동을 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새로운 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움과 학습은 지금까지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배, 4배, 10배, 지금보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배움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인터넷의 제일 최고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교육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직업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쟁사들이 있고 저희가 실패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계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더욱더 빠르게 아주 깊은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빨리 변화했던 사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저희 영웅물들 그리고 미디어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영화 제작에서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리더십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완수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례 없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요? 저희 인류는 전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를 앞으로 20년 동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을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자녀의 자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미래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쓴 단행본이 있습니다. 또 오디오북도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퓨처라티라는 팟캐스트에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거나 또 무료 구독 뉴스레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줌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프레이 박사님, 저희 질문 들어온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줌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제가 외람되지만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권현경님 함께하고 계시죠? 혹시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현경님, 네, 미리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놨는데, 예, 질문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학 교육을 어떻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고 있는 대학 교육, 예.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강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또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교육의 역할은 사실 경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 자체보다는 저희가 앞으로도 교육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런 경험이 최신 기술로 인해서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서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곧 다른 방식으로 과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실험적인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면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의 역할 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앞으로 많은 실험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노지인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노지인님께서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잠시 부탁드리고 질문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학교 대학교혁신단의 노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다빈치 연구소장 토마스 프레인님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세계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입학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참고할 만한 세계 대학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Yeah, great question.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Now, we don't know how long this 네, is. 사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각각 국가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이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학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이렇게 고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또 핀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이런 조금 시행적이고 혁신적이고 약간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학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다른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세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가 어떤 식으로 대학 교육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결과도 빠르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10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유한 기회를 활용을 해서 각각 국가에 맞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더욱더 교육 현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회사 중에서 저희와 협력을 하고 있는 AI 교육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아주 신기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 결과들을 보면 제가 생각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제가 솔루션을 제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추가 연락을 주시면 더 논의를 해 나갔으면 Thank you very 좋겠습니다. much for your 네, response. 완벽한 질문 대답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스위스나 핀란드 혁신적인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 국가들을 좀 살펴봐 달라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노지님께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 김민정님께서 주셨습니다.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계시죠? 아마 화상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 오디오 시스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정님 오늘 또 질문을 함께 주셨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방송연주대학교 기획평가과에 소속되어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주실까요, 박사님께? 네, 강연 잘 들었는데요. 새로운 지식이 많이 유망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지식들과 융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Yeah, well, some of the 네, 질문 감사합니다. skills that we're going to need moving 사실 forward 저희가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은 we're going to need people to understand that 사람들이 they are their own business unit. 사실 비즈니스 유닛이다. 개인이 비즈니스 유닛이다라는 인식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개인에서 나올 것인데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또 일을 하고 또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또 PR을 해서 기업의 역할을 혼자 담당하게 될 텐데요. 미래에는 기회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현재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고용 형태가 조금 더 단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슈퍼 고용이라는 형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정직원의 일보다는 조금 더 파트타임으로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프리랜서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격을, 본인의 서비스를 책정하고 본인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을 알리고 본인이 1인 기업으로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또 시간 관리를 하고 다양한 업무를 1인 기업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생력을 가지고 또 자원을 활용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점들이 교육을 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을 배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교육으로는 이런 부분이 커버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고 협업하고 또 개인만의 자신만의 리서치를 하고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현대 젊은 세대는 미래의 의사가 될 거고요. 또 변호사, 간호사, 의사, 또 금융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상속받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역량을 키울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면 사실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나 자동차의 제조 방법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에 있어서도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목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또 새로운 스킬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누구에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마다 늘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디지털한 방법으로 교수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배울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저희도 적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기존의 okay. So you can go on, you can continue. 네,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사회와 또 변화되는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다르게 대처해야 할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지식이 받고 있는데 기존의 지식과 융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도 다시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좀 전에 기술을 이용해서 빠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AR 회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AR이라든가 VR, AI 등 지금 새로운 지식들이 유망받고 있는 새로운 지식들이 많은데 기존의 지식하고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의 현실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예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20년 후에는 TV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저희는 방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기기를 볼까요? 아니면 바로 벽지에 3D로 이미지가 분사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TV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홀로그래픽 이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입은 드레스를 터치를 한다면 바로 거기서 구매가 가능한다든지
뭐 커서를 움직여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만지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영화를 보는 경험도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앞에서 뒤로 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고 홀로그램 이미지가 가운데에 이렇게 쭉 있고 동그란 무대를 가운데 두고 둘러싸고 보는 형식으로 영화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앵글을 보기 위한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경험들의 장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툴들이 주어지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의 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툴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자면 급속 평가 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시간 동안의 검사라든지 뭐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고 10분만 어떤 특정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을 10분 만에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툴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비슷한 종류들이 나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Thank you very much. 있습니다. We can look forward 네, to even more 감사합니다. great 그러면 things 더 ahead. 많은 Listening 그런 your speech, 기술들이 나올 your 것이다라고 precious 하는 것이 opinion from you. Thank you very 기대가 much. 되는데요. 앞으로 So 새로운 we'd 기술들, like to 툴들에 대해서 move 기대를 많이 to the 해보겠습니다. next question 그러면 이제 그 다음 from 질문을 the online 한번 넘어가 participant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또 온라인 참가자가 해주셨습니다. 오종석님께서 질문을 미리 주셨는데요. 함께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경상국립대학교 오종석입니다. 네. 박사님이 이끌고 있는 다빈치 연구소에서는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3개월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이 이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칼리지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는 않게 되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마이크로 칼리지를 시작한 두 번째 기관인데요. 2012년에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시카고에서 먼저 시작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와 다른 기관 하나가 이제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가르쳤었는데요. 다빈치 코더의 배경에는 저희가 코딩 스킬을 가르쳐서 사실 이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코딩을 가르치려고 했는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며 사실 1000시간 정도의 경험이 코딩에 있다면 이를 통해 좀 프로그램 쪽에서 초급 직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마련했었는데요. 사실 코딩 스쿨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미국 내에서만 해도 많은 코딩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2017년 기준 750개가 넘는 코딩 스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대로 된 수치를 평가하지 못한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수요를 너무 증대시킨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가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이 과정을 닫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로 컬리지에서 주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I think there's huge lessons that can be learned along the way. 사실 저희가 And 취해야 될 시사점도 anybody that has 많습니다. 1,000 hours of training on a specific 1000시간의 topic, 경험이 있다면, 특정 actually 주제에 has 대한 quite a bit of 1000시간의 learning that goes 훈련이 into the 있다면 background. And so 무엇이든지 I'm 할 not 수 sure if 있게 that's 되는 helpful for you or 것이고요. not, but, 지금 이게 that's what we learned 벤치마킹을 할 along 수 the way. 있는 요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한국 대학이 혁신을 일궈가는데 박사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잠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한국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래학자 입장에서 메타버스가 교육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Let me ask you what you mean by metaverse. I'm not sure if I'm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바와 저와 동일하게 이해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메타버스는 뭐를 의미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3D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에 직접 내가 아바타를 이용해서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Oh, okay. All right. Yeah, it was just a couple of weeks ago that 네, 며칠 전에 저희가 실제로 필립 로스데이라고 하는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필립님께서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버추얼한 경험들을 새롭게 도입한 몇 안 되는 선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처음에 이 세컨드 라이프를 창립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 메타버스가 가능한 그런 인터넷 밴드위스가 보급이 되는 공간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몇백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일 한 4시간 정도 이런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이 도달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100만 명이라는 유저가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혹되어서 중독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비즈니스 기회도 당연히 메타버스 안에 다양하게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처럼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기회를 찾고 있는 것처럼 저희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과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뭐 성취를 하는 것은 없잖아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임금을 받고 그래서 명성을 쌓고 그리고 또 내야 될 세금이라든지 또 지출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밴드위스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대고 그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시간을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최적화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는 피처는 바로 대화 공간입니다. conversation, 대화를 통해서 이게 뭐 자율주행 차라든지 메타버스가 되었든 그 어떤 도구가 되었든 툴이 되었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뭔가 매뉴얼을 보고 인터페이스를 보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들을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파악하고 구매하는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 읽기와 쓰기 요구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한 객체와 대상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게끔 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sponse.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AI가 도제식으로 학생을 교육시키기 이전에 현재의 대학 교육과 이런 AI식 도제 교육 사이에 아마 몇 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도제식으로 사람이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강연 중에 말씀 중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Yeah, now there's actually different virtual 네, tools that 사실 are out there, and we've been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상 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많은 분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the potential for when you're wearing these glasses 예를 들어 to 이 allow 글래스를 somebody 착용했을 to see 때 what you're seeing and hear what 사실 you're 여러분들이 hearing.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같이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So 있는데요. if you're working on repairing a car, or whether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 정비를 한다거나 your next stock that you want to buy, 아니면 구매할 다음 주식을 찾고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어깨너머로 보고 이제 도움을 주고 자문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유망한 부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크린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고 해상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사실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적인 단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AI 인터페이스가 완전하게 구현이 되기 전에, 개발이 되기 전에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코칭을 하는 것도 한 사람이 5명이나 10명을 동시에 코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자원 활용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게 되겠죠. 벤자민 블룸이 1980년대에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학습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 기존 교실에서 학생을 빼서 1대1 멘토-멘티 관계를 제공한다면 100분이 70에서 90으로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멘티의 1대1 지도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또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결과인데요. 사실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1대1 지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대1 지도가 사실 좀 스케일을 가지고 확장이 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의 힘을 빌고 있는데요.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공을 기원하고요.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Thank you very 대단히 much. And 감사합니다. also wrapping up, I cordially ask you 네, to share with us 발표 your feeling 감사합니다. participating in this forum.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Thank you. We really thank you for your sincere response. Even it's 한번 quite 또 long time 성심성의껏 and 답변해 주셔서 despite the time 감사하고요. differences, I believe that you are middle 시차가 of 있기 때문에 night. 지금 현재 Thank you very 시간은 매우 much. 늦은 시간이실 네, 텐데요.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큰 불구하고 박수 활발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토마스 프레이 소장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대학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학 혁신 포럼을 위해서 강연해 주신 토마스 프레이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 저희 포럼을 위해서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개회식과 기조 강연 모두 마치고 저희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과 연세대학교 하연섭 부총장님 모시고 기조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대학의 위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 나눌 예정이니까 오후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